그때나 지금이나 반토막 났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50%가 넘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1996년 이후 올해가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본다면 역사상 두 번째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딴 나라는 다 환율이 두 배 튀면서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우리만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을 못했죠. 반도체 가격 폭락해,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 절하가 발생해, 여기다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1996년 지금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힘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실물 경제 여건으로 보면 96년 이후 최악의 경기 여건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이고요.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데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 즉, 국민연금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연 수익률 10% 넘게 기록했다는 거 아시죠? 네, 올해 같은 이 힘든 장에서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 전략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에도 저희도 이제 시작은 좀 늦게 했습니다만 잘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20권 넘게 책을 쓰다가 이제는 몇 권 책을 썼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랑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그때랑 닮았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위안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는 1996년 같은 일들이 지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토막 났어요. 1996년 그 이른바 반도체 쇼크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의 반도체 전략가가 또 애널리스트가 한국 반도체를 비롯한 디램 회사를 다 팔아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주가 붕괴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아떨어져서 96년 하반기부터 9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품 가격이 50% 정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50%가 넘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1996년 이후 올해가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본다면 역사상 두 번째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두 번째, 이뿐만이 아니라 1994년 중국, 1996년 일본이 각각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즉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또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이런 것들이죠. 환율은 달러에 대해서 표기를 하니까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건 환율이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급등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한다고 환율을 1달러에 800원을 고정시키고 있어서 딴 나라 환율은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엔화 환율이나 일본의 엔 환율이 모두 직전 저점 대비해서 환율이 2배 튀었는데 한국만 그대로 있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경쟁력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습니다. 왜? 딴 나라는 다 환율이 2배 튀면서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우리만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을 못했죠.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를 주변에 두고 있는 양대 경제국가 일본과 중국 위엔화 환율이 뭐 몇십 년 내 최고치 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150엔 돌파했고요. 중국 위엔화도 달러에 대한 위엔화 환율 지금 7.3, 7.4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06년 이후 최고치인가?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뭘 뜻하냐? 글로벌 달러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끝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지금으로부터 무려 27년 전? 그 정도로 되는데, 그때 12월 달, 그때 앨런 그린스판 미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비성적 과열.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나 이걸 꺼트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4%가 빠지고 그 뒤로 한 1년 동안 시장이 쉬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파월 의장이 입만 열면 시장을 겁을 줍니다. 인플레가 안 잡혔고요.
뭐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80불 깨져 있는 데서 보는 것처럼 전쟁 나고 막 그래도 유가가 빠지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옛날보다 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앙은행장의 말은 앞으로도 고금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결국 반도체 가격 폭락해,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 절하가 발생해, 여기다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1996년 지금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힘이 없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작년에 대폭락 후 올해 좀 회복 중입니다만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 또 빠진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이제 아셨죠? 그때랑 지금이, 그러니까 외부 충격,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게 터져가지고 경기 안 나빴던 2008년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금 이 실물 경제 여건으로 보면 96년 이후 최악의 경기 여건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든 거고,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최악의 상황이었던 96년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도체 가격을 뭐 우리가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때처럼 그냥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걸, 국면을 전환해 볼 만한 그런 걸 찾아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은 기업 실적 보고 있으면 저거 어떡하나 싶은 정말 어닝 쇼크가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히 중국이랑 일본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떨어지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800원으로 그냥 고정해놨다가 1년 지나고 1997년 운이 없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국 그 바트화 위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의 외환위기, 그 다음 대만, 홍콩을 거쳐서 한국을 향해서 외환위기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버버 하다가 망했죠. 그런 때에 비해서 지금 정부는 그래도 그때의 YS 정부처럼 좀 어떻게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최근에 보면 1,3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만큼 환율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일본 엔처럼 저렇게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지지난해에 있었던 1,080원 고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300원, 250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96년처럼 박살나지는 않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운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운이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운을 우리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죠. 바로 뭐죠?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근데 1996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하는 가운데 경상적자가 얼마가 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0억 불 적자가 났어요. 야, 정말 그렇게 적자가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적자가 났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300억 불밖에 외환보유고가 없는데 한 해 경상적자 400억 불 나니까 이게 그냥 금융위기 속에서 오링 나버렸어요. 근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불,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9월 한 달에만 54억 불 흑자가 났는데, 그 흑자를 뒤져보면 소득수지 흑자가 커요. 이 소득수지가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에서부터 받는 배당이나 월세를 합한 게 소득수지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배당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당 받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딴 나라 투자해서 배당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순채권 국가가 됐고, 그 순채권 잔액이 얼마냐면 7,600억 불.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4천억 불에 순채권 잔액이 7,600억 불인 전 세계 8등의 채권 국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96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정말 반도체 가격이 96년 이후 최악의 불황이 왔는데도 나라 망한다 소리는 많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놓고 보면 여행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고 그죠? 뭐 이렇게 소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을 보면 고용률이라고 해서 생산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을 달성한 인구의 비율들이 통계 작성 이후 지금 제일 높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경제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박살났는데 왜 경제 상황을 보면 불황의 징후는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버틸 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자산시장은 비명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망했다는 징후는 안 보이는 그런 이상한 좀 복잡 미묘한 우리의 현실들을 이해하는데 과거와의 비유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 속에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성장이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다 그러시지만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 대부분은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 아니고 죄다 외부 요인이에요. 그 외부 요인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환율이 300원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 유가. 보통 우리가 유가 한 10% 오르면 그해 소비자 물가가 한 0.3% 올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유가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곡물 가격. 엘니뇨가 나네 마네 또는 기후 변화가 심하네 태풍이 올라왔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곡물 가격이 급등락하잖아요. 특히 추석 지날 때마다 물가가 얼마나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요인들이 우리나라 물가 대부분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5% 물가 상승, 올해도 지금 한 3% 중후반 정도의 물가가 올해 오르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 대부분이 해외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내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가 하면 거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난 이유는 환율 상승에 해외에서 발생한 에너지 곡물 충격 때문인데 그거 빼고 우리나라 내부 요인은 별로 없어요. 만약 우리가 모르지만 내년에도 환율이 오르지 않고 그냥 현 수준 유지하고 유가나 곡물 가격이 되게 높은 수준이지만 지금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가 상승률이 0%죠. 물론 제가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제로다라는 말을 들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높아져 있는 물가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가의 절대 레벨이 아닌 변화율이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라고요. 이 인플레이율은 작년 올해가 되게 높았지만 이건 전부 대부분 전쟁이랑 환율 충격 때문이었는데 내년에 환율이 여기서 또 급등하지 않는 한 올해 물가보다는 내년 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 비리비리한데 물가가 떨어지면 이건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불황이다. 저성장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작년에 들어맞았던 거죠. 작년은 정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성장률도 박살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작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그리고 내년은 저성장이다.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성장 경제다. 그리고 금리는 물가 떨어지니까 성장률도 낮지. 그러니까 금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보는 것이죠. 미국은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내년 2024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 서프라이즈일 거고 그렇다면 뭔가 충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일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이거 우리 예상 못했잖아요. 우리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쇼크나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건 열어두지만 현실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좀 힘들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별게 아니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지난 3분기 그러니까 7, 8, 9 세 달의 GDP 그러니까 4.9% 나왔어요. 근데 그 4.9%를 뜯어봤더니 재고가 좀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올린 거 한 1%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 4%는 이게 대부분 경제가 좋아져서 특히 소비랑 건설 투자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생긴 일이라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7%를 찍고 있는데도 왜 건설 경기가 좋아요? 이렇게 봤더니 건설 경기를 좋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다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엄청 짓죠. 이 과정에서 또 땅값 비싼 데 가겠어요? 다 땅값 싼 데 가잖아요. 에너지가 싸고 즉 태양광 발전이 쉽고 땅값이 싸면 노조가 없는 데 가거든요. 그래서 썬벨트,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 공장을 지으러 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로 고성장을 달성하는 중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든가 칩 액트, 그래서 반도체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 TSMC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전기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짓기 시작했는데 금방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뭐 가장 큰 요인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주려면 인플레이션이 딱 잡혀야 되는데, 저도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가 바로 뭐냐면 집세, 쉘터 프라이스예요. 렌트 프라이스. 근데 이 렌트 프라이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했던 거에 연동되거든요. 건설 경기 좋으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아니, 없던 지역에 건물 짓고 막 올리고 사람들 모여 살기 시작하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도 연동돼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의 한 40% 돼요. 그러니 이게 미 연준 입장에서 완전히 꽃놀이패죠, 지금.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이 안 죽고 집세도 올라가고 그러면 야, 금리 계속 올려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세를 보고서 얼마 전에 미국 국고금리가 5%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건은 결국 미국의 부동산 경기인데, 부동산 경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지 않다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급하게 안 떨어지는데 미 연준이 주식시장 좋으라고 금리를 인하해 준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언제부터 주식시장을 그렇게 부양하고 싶어 했다고, 안 그래도 버블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래 종합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만 해줘도 고맙지, 금리 인상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인하냐 아니냐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경제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년 뒤에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저는 뭐 이미 부자가 됐어야죠. 그죠? 이코노미스트가 맨날 전망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냐고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 밖에 있는 일이 터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마스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초반에 대패를 시작하고 전쟁 시작할 줄 누가 알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만 2년 돼가도록 진흙탕에 빠져서 러시아가 저렇게 경제 멸망 앞으로 하고 있는, 그죠? 이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저 어떤 전쟁 전문가 한 사람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 경제 분석가만 경제를 예측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치학자, 군사학자들도 다 예측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주어져 있는 정보 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상반기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정도인 거죠. 대신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가지고요, 점도표를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5인데 내년을 4.75를 했다. 이러면 지금은 동결이지만 곧 인하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 아주 없는 용기를 긁어 모아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외부 요인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지만 수출 경기 더럽게 안 좋지.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미국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었는 걸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면 먼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미국보다 우리나라 사정이 더 안 좋으니까. 세 가지 이유. 주변 나라들이 환율을 전부 다 인상했지, 반도체 가격 반토막 났지, 거기다가 미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수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경기가, 건설 경기나 좀 좋지 화끈하진 또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 수출이라는 게 특히 중국 시장이 중요한데 중국 경기 엉망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고요. 종종 이래요. 우리는 수출 잘 될 때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반대로 수출 말고는 이게 경제 내에 별로 기댈 데가 없는 나라니까 수출 잘 안 되면 성장률이 안 나오는 나라다, 이건 인정해야죠.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2023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작년같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2021년 9월이 고점인데 그때 대비해서 한 30% 빠졌다가 2023년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안 올랐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96년보다 경기가 더 낫냐 나쁘냐 소리 지금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운이 좀 따랐죠. 정부의
그 특례 보금자리론도 했고요. 예, 거기다가 또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든 수습이 돼가지고 시장 금리 급등했던 게 미국 금리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 금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부양하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 부동산 PF 문제로 가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거 땅 파기 전에 대출받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면, 이제부터는 PF는 뭐냐 하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 날 때 문제가 되는 게 PF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면 PF 터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최근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미분양이 다시 는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고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PF 대출 만기를 이어가고 있는 정도, 고금리지만 이어가고 있는 정도인데, 만약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게 터진다면 그때부터는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왜? 3년타를 맞아서. 답은 아까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은 상황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꽤 많을 텐데,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요인은 외부 충격이지 내부 요인 없어요.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될 정도로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아요 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데,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금리 확실하게 우리 인하해 줄 테니까 믿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동결이에요. 뭐 이런 약간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설 때 한국이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분양이 뭐 폭발하고 막 그러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간당간당하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집값이 오르기는 지금 좀 되게, 그러니까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약발이 이제 다 해가는 거 아니냐 좀 걱정하고 있죠. 일단 가장 큰 게 시장 금리가 미국 따라, 미국만큼 오르진 않았는데 우리도 한때 10년물 국고금리 4% 넘었잖아요. 고정금리 대출의 잣대니까.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런 금리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여기다가 이제 또 경기가 올해 수출 경기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이게 정말 지속되느냐에 대한 걱정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정말 망하는 데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황이 길어지는데, 수출 불황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망하는 데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까지 있다 보니 노동시장 여건이 정말 올해는 정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내년에도 괜찮냐, 이런 걱정들까지 다 여기저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안 빠지기만 해도 저는 대박이다. 그냥 잘 버티면 좋은 거지, 오르는 건 전 잘 모르겠다. 오른다면 제가 모르는 요인이 또 뭔가가 대박이 유전이 우리나라에서 터진다거나 천연가스전이 터진다거나 모르잖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가 된다니까요. 3년 안에. 거기서 터졌어요. 그 아무 자원이 없던 그 황폐한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대박이 났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 내에는 없잖아요. 그런 대박 따위는. 그렇게 보면 뭐 부동산 안 빠지면 다행이지 뭘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아니, 집값이 오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싸거나. 근데 올해 반등해 버렸잖아. 안 싸, 그죠? 두 번째, 금리가 싸거나. 작년보다는 좀 빠졌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금리가 한 3% 올라 있는데 싸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세 번째,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거나. 안 잘리면 다행이지. 올해 임금 상승률 보면 변변찮은데 뭐가 집값이 오를 요인이라고는, 결국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야,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좀 이렇게 먼 미래 막연한 기대지, 당장은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래도 붕괴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버티면 다행이야 그러지만 내년에 그래도 부동산 PF 안 터질 거예요, 미분양 좀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당연히 정부가 내년 초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집에 대해서는 5억까지 금리 1%인가? 와우, 대박이고요. 그리고 집도 그 소득 제한도 1억, 부부 1억 3천,
동거 커플 경우에도 1억 3천 정도의 연봉 받는 거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9억 이하, 시세 9억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준다는 게 지금 공표가 됐고, 총액이 27조 원인가? 30조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 풀리면 살아나겠지. 그러나 올해 이 반등이 나온 다음이라 크게 수익이 나겠는가? 이런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재미없다. 내년은 부동산 시장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저는. 금융 장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도는 오지 않지만 다 기다리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금융 장세를 기다리고 있죠. 그 금융 장세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적은 꽝인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장세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실적 보고 있으면 엉망이잖아요. 이 엉망인데도 왜 주식시장이 그래도 2,300, 400에서 버티냐? 결국 금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 하나로 지금 버티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봄에 상반기에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융장세에 대한 희망, 기대가 좀 부각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장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는데 은근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가 넘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한국을 좋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9월 13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런던 가가지고 300명이 넘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더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국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딱 2달도 안 돼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의 배경이 안타깝지만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선진국 증시 편입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여러 EM, 이머징 마켓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었죠. 배당도 더 주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소각해주고 주주 중시 경영을 해준다고 그래도 한국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일 텐데, 왜냐하면 중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중국 경기 안 좋으니까 한국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한국이 이런 규제 조치를 강화해버리면 일단 정부가 뭔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외국인은 되게 싫어해요. 그 마윈 회장 집어넣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다 빨 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노골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경우 외국인들은 일단 그걸 줄이고 보거든요. 이런 후폭풍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내년엔 좀 반등하지 않겠냐? 올 많이 빠졌으니까. 두 번째, 이 환율 레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그래도 좀 회복이 됐지 않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 주식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시장 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개선될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을 평가할 때 거버넌스를 되게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즉 대주주나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주주를 어떻게 대우하고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파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보의 투명성이랄까 예측 가능성 또는 대주주들의 신뢰성 면에서 높다고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익의 안정성이 또 중요한데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회사, 그런 회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왜 스타벅스 주식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됐죠? 스타벅스 같은 주식들이 폭락할 때는 좀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이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불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마실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황이 오면 정신을 더 멀쩡하게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품들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고요. 또는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이 두 가지 부류에 들어가나요? 현대자동차 좋죠. 차 잘 만듭니다. 자, 그런데 불황이 왔어요. 직장을 잃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가 고장 난다고 해서 차를 바꿔요? 수리해 쓰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지. 그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은 내구재. 오래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제품. 그리고 두 번째,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된 품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철강이나 화학같이 또 이 부품을 만드는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주력 수출 상품들이라는 건 전부 경기를 되게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뭘 봐서 우리가 리레이팅 돼요? 만년 디스카운트로 사는 거죠. 대신 수출 잘 되고 금리 떨어지면 한 번씩 반등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래서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에요. 투자자들이 다들 여기 끝났다 그럴 때 들어가면 수익이 다 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주식시장이 돈을 벌어준 적이 4번 있어요. 4번. 1984년, 1999년, 200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4번 돈을 벌어줬는데 이 4번 모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에요? 나라 망할 뻔한 다음이에요.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불황들이 닥친 다음에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의 랠리를 펼친다라고 42년, 43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을 놓쳐서는 수익이 변변찮은 시장이에요.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 놓치면 죄송합니다. 박스피밖에 없어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이고.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다. 외국인이 떠났다. 이거 되게 좋은 호재인 거죠. 그 뒤에 좋은 일이 올지 뭐 할 게 뭐예요? 버텨보는 거지. 급등한 다음에 사는 것보다는 폭락한 다음에 사는 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좋은 시기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지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해, 배당을 더 줘. 근데 한국은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하던 자사주를 다 팔아버려. 증자를 때려. 전환사채 발행량을 막 늘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불황에서 증자가 본물을 이루고 자사주 매각이 본물을 이루고 대주주님들이 자기 주식 몰래 팔아치워요. 자, 차이가 크죠, 그죠? 미국은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이 돈을 주주들한테 미안하다,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고서 사줘요. 근데 우리는 반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고. 미국 시장도 개별 주식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우리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미국의 적대적 M&A, 그리고 이 M&A를 막기 위한 각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저평가된 가격에 놔두면 M&A 당해서 자기가 해고당하니까 어떻게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허용된다면 이 추세가 한 방에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재벌 편을 들었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를 좀 하자면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썼던 이유가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적대적 M&A를 해서 기업의 구조를 바꾸고 어떻게든 사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사람들이 멸망한 역사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힘이 꺾이고 있는 중이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별 종목 매매는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다. 왜? 세력, 그죠? 그리고 불공정한 룰, 그리고 대주주 이 세 거대한 힘들이 소액주주들, 개미들을 뜯어먹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지키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들을 전용해서 2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사라. 그렇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세력들이 다 망할 때 그때 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청산 당했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용이나 미수의 청산이 벌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벌어질 때 주식을 사라고 종종 공고합니다. 그때가 시장의 주가가 가장 쌀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달러에 투자하시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달러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할 때 환율이 1,450원 갔던 거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2배 갔지만 이번에는 한 40%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건 펀더멘탈 때문이지만 아무튼 환율은 급등했죠. 그때 만일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삼성전자를 5만 전자에 살 수 있죠. 평상시에 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가 우리 경제에 별의별 안 좋은 일이 터지면서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고 반대 매매가
촉발되면서 작전 세력들이 무너지는 신호가 날 때 그때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도 되고 그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히 수출 우량주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한 5년, 10년? 왜냐하면 트럼프보다 더한 인간이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뺏기는 거지. 저는 미국의 패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뭘 먹으면 저렇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또 중국이 패권 잡는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중국한테 뭘 받아먹었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딴 나라가 미국보다 못하기 때문이지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저는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미국 달러 패권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 아니에요? 미국이 이뻐 달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미국 안 좋아해요. 왜 근데 달러를 사라고 하냐고요? 상대적으로 나아요. 절대적 우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우위예요. 그래서 트럼프 또는 트럼프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 돼서 나라 망가뜨리면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미워도 중국 위엔화를 우리가 사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달러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다, 거기 투자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투자할 대상도 많고, 한국 리츠 투자하신 분들 요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요.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5%인데다가 분산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다우에 속한 기업들을 사면 어제 보잉 주가 폭등하는 거 봐요. 걔네는 정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여기저기서 수주가 터지는 좋은 업력 높은 회사들이 거의 천지잖아요. 또 다우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을 사면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런 거 사면 되고. 투자할 만한 게 미국에 되게 많은 데다가 미국 투자했으면 이거 동결 안 될 거라는 걸 우리 기대하잖아요. 중국 투자했다가 저거 몰수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걱정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좀 중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다. 대신 너무 싸다 보니 반등할 거다라는 비움입니다. 주식시장이 머물러 있어요. 싸잖아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국뽕 뉴스들이 판을 치고 우리가 뭐 슈퍼사이클이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다 팔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장기 추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기가 되게 나쁠 때 사고 경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돈을 누군가가 쉽게 벌고 인스타에서 전부 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넘쳐날 때 내가 슈퍼개미니 네가 슈퍼개미니 그럴 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빠져나와서 달러 사면 되는 나라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애정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한국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시장이 많은데 지금처럼 피바다가 됐을 때 맨날 청산당하고 세력들 다 망하고 그럴 때 사야죠.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불황일 때 사고 경기가 좋아지고 누군가 체감 경기까지 좋아졌다 그럴 때 팔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우리가 경제의 수출 비중이 너무 큰 데다가 우리나라 그 수출 산업이 너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면 신규 사업 진출이 본물을 이뤄요. 그렇죠. 신규 사업 진출이 본물을 이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공급 과잉이 됩니다. 반도체 공급 과잉이 2021년과 22년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가 제일 잘 맞아요.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용기를 가지고 사고요. 시장이 불을 뿜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어렵죠.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 프리즘 로보드바이저가 나왔고요. 저희들 국민연금을 따라 투자하면서 그냥 소박해요. 연 목표 수익률 6에서 8% 정도.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이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자산 배분하고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수익이 많이 난 자산을 팔아서 피바다가 된 자산을 사는 이른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대로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출시한 지 이제 8개월 지나는 동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셀프 평가를 하며
저희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남기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